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48년 만에 이혼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감히 합니다. 여기 이혼 서류예요. 팔순잔치 선물로 드릴게요. 엄마, 제발, 아버지 팔순날에 무슨, 미리야, 내 아버지는 결혼 첫날부터 672번이나 이혼하자고 했어. 이젠 내 차례야. 뭐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이 망할 여편네. 내가 감히. 이 여편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요. 당신과 살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67세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잃은 한 여성이 갈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48년 만에 이혼을 선언한 정길려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정길려입니다. 제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19살, 아직 세상을 모르던 나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남편은 제게 든든한 산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산은 결국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혹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까 집안일은 내 몫이다라며 모든 집안일을 제게 맡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며 하루가 다 가곤 했죠.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워 계셨을 때 간병까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면서도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남자가 무슨 간병이냐,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지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화가 나 있었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 집 구석골이 뭐냐? 음식 맛이 왜 이래? 할망구가 도대체 애교가 없어 젊은 시절부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건 화가 날 때마다 이혼하자라는 말을 던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던 중에 불행히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난 지 채 5살도 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작은 관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남편은 울지 마라, 시끄럽다며 화를 내었고 시어머니는 내 탓이다라는 말로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던 그 순간의 절규도 밤마다 몰래 적시던 베개의 눈물 자국도 모두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아이를 찾던 날들,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던 순간들, 그 깊은 슬픔조차도 혼자서 사겨야 했습니다. 둘째 딸 미리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며 저를 탓했지만 저는 이제 남은 딸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미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제 가슴에 공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자라고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딸아이 학비를 보태고 남편 모르게 따로 저축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게 유일한 작은 자유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라며 비웃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일과 바깥일 두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을 뿐, 어느덧 남편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옥은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그나마 낮 시간이 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24시간 남편의 감시와 간섭 속에 살게 된 거죠. 밥은 왜 이 모양이야? 청소는 제대로 안 하나? 너는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자신의 통장에 넣고 저에게는 생활비라며 턱없이 적은 돈만 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영수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남은 돈은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내가 뭐에 돈을 쓴다고? 이렇게 많이 필요해. 집구석에만 있는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보태드리고 싶어도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제 용돈을 아껴 모아둔 돈으로 그런 일들을 했죠. 한 번은 남편 몰래 제 동생 철수의 가게에 일을 도와주며 작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겨울 코트를 하나 샀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어디서 훔쳐왔어? 누구한테 받았어? 바람이라도 피웠나? 남편은 제가 설명해도 믿지 않았고 결국 그 코트는 찢겨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옷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들. 남편이 젊은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가 어떻게 기가 찼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내 폰을 왜 뒤져? 내가 감시하냐? 외도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안다고? 이건 그냥 친구야. 너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의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고 제 통장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건 제가 미리 동생에게 맡겨둔 상태였지만요. 가장 아팠던 건 딸 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와 경제적 학대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미리는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참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동네 웃음거리 되실래요? 하지만 미리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엄마. 할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참고 사셨잖아요. 엄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참으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조차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으라는 말뿐. 내가 평생 들어온 그 말이었습니다. 그 즈음 시누이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순이는 갑자기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울케 우리 손주 좀 봐줘요. 내가 일이 생겨서. 일주일만 부탁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봐줘야지. 너 뭐 할 일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있는데 손주 하나 못 봐주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67세. 이제는 쉬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조카의 손주까지 돌봐야 한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일주일이라던 손주 돌봄이 한 달, 2달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누이는 연락도 뜸해졌고, 가끔 오더라도 손주 옷까지만 더 가져다주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4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아이는 온종일 뛰어다녔습니다. 밤에는 남편의 코골이와 아이의 울음소리 사이에서 제대로 잠 한 번 못 잤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허리. 이대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손주를 돌보다가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딸에게 외면받으며 그때 동생 철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안 좋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경제적 학대, 딸의 냉담한 반응, 시누이의 손주 맡기기. 누나, 더 이상 참지 마. 누나의 인생도 소중해. 이제라도 누나의 삶을 찾아야 해. 동생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의지대로 써나가기로. 그리고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한 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생 철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잖아. 언제든 와. 누나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갈 곳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평생 남편 집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내 공간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48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십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절반은 할머니 몫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권리가 있다니. 평생 내 것 구분 없이 살아왔는데 제게도 몫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외도 증거, 학대 정황,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복사해서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건 표정 관리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곧 끝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팔순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리가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며 큰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팔순인데 크게 해야죠. 친척들 다 부르고
아버지 지인들도 초대하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요. 남편의 팔순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탈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짐들을 조금씩 동생 집으로 옮겼고 중요한 서류들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몰래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잔치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48년을 보낸 이 집.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눈물과 한숨이 더 많았던 곳이지만 그래도 제가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생각이에요. 드디어 남편의 팔순잔치 당일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딸 미리도 분주히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새 한복을 입고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지던 때 미리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50년 가까이 해로하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아버지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손짓으로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팔순을 축하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8년 동안 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첫날부터 어제까지 정확히 672번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 말로 저를 협박했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말에 응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연회장을 덮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48년 만에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 미쳤어?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망할 여편 내가 감히. 네, 감히 합니다. 여기 이혼 서류 준비해 왔어요. 당신의 팔순잔치 좋은 날 기념으로 선물해 드릴게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딸 미리가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팔순날에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야, 내 아버지는 내가 결혼한 첫날부터 어제까지 정확히 672번 이혼하자고 했어. 이제는 내가 그 말에 응할 차례야.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요,
당신처럼 미친 사람과 함께 살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 순이는 기절할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고 친정 동생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 밖에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짐을 받아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습니다. 48년의 세월이 담긴 결혼 생활,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그 시간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구나.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요. 동생 철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평생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철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해냈어. 드디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딸 미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가서.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리야, 엄마는 48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하지만 엄마, 아버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누가 모실 거예요? 미리야, 내 아버지는 내 남편이었지. 내가 모셔야 할 사람은 아니었어. 이제는 너희가 돌봐드려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고 재산 분할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8년간의 결혼 생활,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집의 절반과 예금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갖게 된 순간 67세의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누나 몫이야. 누나가 평생 일해서 번 거니까. 철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동생의 집에서 반년을 지낸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커튼, 파스텔 톤 이불, 작은 화분들. 남편이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들로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만의 공간에서 깨어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해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요가와 노래교실도 참여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특히 요가는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만성적인 어깨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길려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요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딸 밀이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선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미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집안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저도 이제야 엄마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아준 것이지만 그래도 딸이 이해해주니 기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요. 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리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해. 너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날 미리는 오랜 시간 제 곁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엄마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하지 못했던 미안함, 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둘 다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사실 난 항상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엄마 편이 되어주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두 그 시대의 희생자였던 거야. 미리야, 엄마도 너한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해.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손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창한 것을 한 건 아니지만 손녀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손녀는 주말마다 찾아와 요가를 함께 배우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미리가 이제 제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고민,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 교육. 예전에는 엄마는 모른다며 무시했던 일들을 이제는 제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할 때 만나고 원치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명절에도 오고 싶을 때만 가고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미리는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엄마, 오늘 피곤하시면 내일 봐요. 억지로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배려받지 못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미리가 엄마와 딸이 함께 찍는 사진관 이벤트를 예약해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모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제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남편과는 여전히 직접 연락하지 않지만 가끔 미리를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밥도 직접 짓고 집안일도 혼자 하시면서 처음으로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8년 동안 알아주지 않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미리가 남편의 생일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리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자주 해요. 내 엄마가 이 음식 좋아했지라면서 한 번만 와주세요. 결국 저는 짧게 얼굴을 비추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당신 왔구나.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생일 선물로 따뜻한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직접 떠준 것은 아니지만 그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당신 내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미리랑 잘 지내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나 화해라고 하기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저는 가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미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48년의 인연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신우이 순이는 여전히 저를 원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손자, 제가 돌봐주던 그 아이는 가끔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을 미리가 보여줄 때면 살짝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한번 만나 보실래요? 언젠가는 그 아이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의무감에서가 아닌 제 마음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자유. 때로는 동생 철순의 가족과 식사도 하고 가끔은 딸과 손녀들도 만납니다. 제 생일에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평생 남편 입맛에 맞춰 살아온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노년의 여성이지만 눈빛만은 19살 때보다 더 반짝입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웃었습니다.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저는 온전히 제 색깔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을 찾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인생의 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67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사연나무 채널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